2024년 가을 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원 복도 끝 302호실 문패에는 박순자 어르신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26살 요양보호사 김하늘은 오늘도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침대에 앉아있던 92살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할머니의 눈빛은 늘 그랬듯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할머니,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하늘이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625점, 625점. 같은 숫자를 반복하는 할머니의 모습에 하늘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도 밥을 먹었는지도 심지어 화장실 위치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독 내 자리 숫자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었다. 처음에 하늘은 그것이 비밀번호나 전화번호의 일부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양원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숫자와 관련된 정보는 없었다. 할머니를 이곳에 모신 것은 외아들 박민수였다. 65살의 그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짧게 들르는 것이 전부였다. 면회를 올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아들이 와도 알아보지 못했다. 가끔은 아들을 보고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며 낯선 사람 대하듯 했다. 그럴 때마다 민수의 어깨는 조금씩 더 축 처지곤 했다. 하늘이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는 이제 2년째였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 자격증을 따서 이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다. 치매 어르신들은 때로 폭력적이었고 배설물 처리와 목욕 보조 같은 일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버거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은 이 일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특히 박순자 할머니를 돌보면서부터였다.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달랐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이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들을 뒤섞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할머니는 거의 모든 것을 잊었지만 단 하나, 그 숫자만은 절대 잊지 않았다. 625점.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들기 직전에도 할머니의 입에서는 그 숫자가 흘러나왔다. 때로는 슬픈 표정으로, 때로는 애타는 목소리로, 때로는 무표정하게. 어느 날 하늘은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0625가 뭐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늘이 다시 물었다. 그 숫자가 왜 중요해요? 그러자 할머니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대답 대신 또다시 중얼거릴 뿐이었다. 625점 순이야. 625점. 순이. 하늘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할머니의 입에서 숫자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이름이었다. 순이가 누구예요? 하늘이 물었지만 할머니는 이미 딴 곳을 보고 있었다. 치매 환자와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실타래처럼 얽힌 기억의 조각들을 붙잡으려 하면 이미 그것은 바람에 흩어져 버렸다. 하늘은 간호사 이지은에게 물었다. 이 요양원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지은은 할머니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순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기록에도 없고 아들 분한테 물어봐도 모르실 거예요. 할머니가 친척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지은의 말대로 박순자 할머니는 철저히 혼자였다. 외아들 외에는 찾아오는 가족도 없었고 과거에 대한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하늘은 할머니 방 정리를 도우며 문득 벽장을 열어보았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이불이 전부였다. 하지만 벽장 안쪽 구석을 손으로 더듬던 하늘의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이불 더미를 치우자 그곳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으로 보아 꽤 오래된 물건임이 분명했다. 상자는 낡았지만 견고했고 네 자리 숫자로 된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하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이것이 할머니가 그토록 되뇌던 숫자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늘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하늘은 자물쇠 다이얼을 돌려보았다. 625점 찰칵. 놀랍게도 자물쇠가 열렸다. 하늘은 숨을 죽이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봉투들이 가득했다. 대충 세어봐도 수십 통은 되어 보였다. 모두 같은 필체로 쓰인 주소가 적혀 있었지만 한 통도 발송되지 않은 채 그대로 봉인되어 있었다. 하늘은 가장 위에 있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부산시 서구 아미동 삼복도로 23번지 김순희에게. 편지를 뒤집자 발신인 주소가 보였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45번지 박순자로부터.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개봉했다. 노란 편지지에는 가지런한 글씨로 편지가 적혀 있었다. 순이야,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언니는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어. 그날, 우리가 헤어진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진다. 내 손을 놓친 순간, 언니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마치 쓰다가 울음이 터져 멈춘 것 같았다. 하늘은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펼쳐보았다. 모두 순이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날짜를 보니 가장 오래된 것은 1955년, 가장 최근 것은 2020년이었다. 65년에 걸쳐 쓰인 편지들. 할머니는 평생 동안 이 편지들을 써왔지만 단 한 통도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왜일까? 하늘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순이는 누구인가? 왜 할머니는 이 편지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062호라는 숫자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은 편지의 뭉치를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에 넣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평온함보다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하늘은 문득 깨달았다. 할머니가 매일 되뇌는 그 숫자는 단순한 비밀번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아픈 날짜였다. 625점 6월 25일. 그날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일찍 출근해서 박순자 할머니의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요양원 입소 당시 작성된 서류에는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혀 있을 뿐 과거 이력은 거의 공란이었다. 생년월일은 1932년 3월 12일, 출생지는 경기도 개풍군으로 되어 있었다. 개풍군. 하늘은 그 지명이 낯설었다. 검색을 해보니 현재는 북한 지역에 속한 곳이었다. 할머니는 이북 출신이었던 것이다. 가족관계란에는 외아들 박민수만 기재되어 있었다. 남편 이름은 박종원, 1995년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다른 가족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다. 하늘은 혹시 모를 단서를 찾기 위해 할머니의 개인 물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벽장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있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자 2명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둘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은 얼굴이었다. 하늘은 사진을 뒤집어 보았다.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가 보였다. 1950년 5월, 순자와 순이. 하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순자는 할머니의 이름이고 순이는 편지의 수신인.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쌍둥이였던 것일까? 사진 속 두 여성은 완전히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같은 한복을 입고 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사진은 1950년 5월에 찍혔다.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 25일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늘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1950년 6월 25일을 검색했다. 화면에 떠오른 결과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이었다. 하늘은 한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렸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순식간에 서울이 점령당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할머니와 순이도 그날 헤어진 것이 분명했다. 하늘은 다시 편지 상자를 꺼냈다. 이번에는 순서대로 읽어보기로 했다. 가장 오래된 편지부터 하나씩 개봉했다. 1955년 1월 15일자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순이야, 벌써 4년이 넘었구나. 언니는 아직도 너를 찾고 있어. 서울로 올라온 피난민 명단을 매일 확인하고 적십자사에도 수없이 문의했지만 내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 혹시 너도 언니를 찾고 있니? 우리 집 주소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45번지야. 이 주소를 기억해줘. 언니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다음 편지는 1957년 6월 25일자였다. 순이야, 오늘은 우리가 헤어진 지 7년째 되는 날이야. 언니는 매년 오늘만 되면 그날을 떠올려.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 너를 태우고 언니는 짐을 챙기러 잠깐 내렸었지. 5분만 기다리라고 했었어. 하지만 언니가 다시 돌아왔을 때 기차는 이미 떠나고 있었어. 언니는 기차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렸지만 내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순이야. 1960년 3월 12일자 편지. 순이야. 오늘은 우리 생일이야. 28살이 되었구나. 언니는 작년에 결혼했어. 착한 사람을 만났어. 박종원이라고 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 내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니? 신혼여행을 부산으로 갔어. 혹시 거기서 너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아미동 삼복도로를 샅샅이 뒤졌어. 내가 내린 곳이 부산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너는 없었어. 어디에도. 편지를 읽으면서 하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의 삶이 편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965년 편지에서는 아들 민수가 태어난 이야기가 나왔다. 순이야, 언니에게 아들이 생겼어. 민수라고 지었어. 내가 아이를 낳으면 순민이라고 짓자고 했던 약속 기억나니? 언니는 그 약속을 지켰어. 민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떠올라. 우리가 쌍둥이니까 민수도 반은 내 아이나 마찬가지잖아. 1973년 편지. 순이야, 이상가족 찾기 방송이 시작됐어.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야. 언니도 신청했어. 방송에 나가서 내 이름을 불렀어. 김순이. 1950년 6월 25일 부산행 기차에서 헤어진 쌍둥이 동생.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 너는 그 방송을 봤니? 혹시 보고도 연락하지 않은 거니?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거니? 1980년대 편지들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다. 순이야, 언니는 이제 50살이 넘었어.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했어.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보여. 우리는 쌍둥이니까 너도 똑같이 늙어가고 있겠지. 언니는 가끔 생각해.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나면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30년이 넘게 흘렀잖아. 하지만 걱정 마. 언니는 너를 알아볼 거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1990년대 편지에서는 남편의 죽음이 나왔다. 순이야, 종원이가 떠났어. 가남이었어. 언니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
민수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남편도 없고 이 세상에 언니를 기억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근데 너는 어디 있니? 살아는 있는 거니? 제발 대답해줘, 순이야. 2000년대 들어서면서 편지의 필체가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2005년 편지. 순이야, 언니, 요즘 깜빡깜빡해.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려. 민수가 병원 가보래. 치매 초기 증상이래. 언니 무서워. 이러다가 너까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얼굴, 내 목소리, 우리의 약속. 모든 걸 잊어버리면 정말 너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잖아. 2010년 편지. 순이야, 언니 이제 많이 아파. 기억이 자꾸 사라져. 어제 일도 기억 안 나. 근데 신기하게 너는 기억나.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선명하게 기억나. 내가 기차 창문으로 손 흔들던 모습. 언니를 부르던 내 목소리. 언니, 언니.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려. 2015년 편지는 글씨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 순이야 어디 있어? 언니가 찾을게. 0625 잊지 마. 0625. 우리 약속 625점. 문장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쓴 편지였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2020년 6월 25일자. 날짜만 적혀 있고 내용은 단 한 줄뿐이었다. 순이야. 미안해. 그 이후로는 편지가 없었다. 아마도 그때부터 할머니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하늘은 70통이 넘는 편지를 모두 읽었다. 할머니의 평생이 그 편지들 속에 담겨 있었다. 65년 동안 할머니는 단 하루도 동생을 잊은 적이 없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늙어가면서도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늘 18살 소녀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 하지만 왜 이 편지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부산 아미동이라는 주소가 있는데 하늘은 문득 깨달았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순이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아니면 최소한 그 주소에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편지를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돌아올 리 없는 편지를 붙이는 것보다 차라리 쓰기만 하고 간직하는 것이 나았던 것이다. 그것이 할머니가 동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하늘은 용기를 내어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드님, 혹시 할머니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으셨나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나요? 하늘은 금고와 편지에 대해 설명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 금고, 아직 간직하고 계셨군요. 박민수는 다음 날 요양원을 찾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그리고 준비된 표정으로. 하늘은 그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민수는 가지고 온 가방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먼지가 쌓인 그 상자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에 대해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는 게 더 많지만요. 민수의 이야기는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18살이었던 박순자와 김순이는 개풍군에 살고 있었다. 두 자매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산후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각각 다른 집에 입양되었다. 순자는 박씨 성을 가진 집안으로, 순이는 김씨 성을 가진 집안으로.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만났고 18살이 될 때까지 자매처럼 지냈다. 전쟁이 발발하자 개풍군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북한군이 남하하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순자와 순이의 양부모들도 따로따로 피난을 결정했다.
하지만 두 자매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우리 같이 가자. 어디든 같이 가자. 순이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쌍둥이잖아. 절대 떨어지면 안 돼. 결국 두 자매는 순자의 양부모를 따라 남쪽으로 향했다. 순이의 양부모는 북쪽으로 피난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순이는 그들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18살 소녀들에게는 무모한 결정이었지만 서로를 잃는 것보다는 나았다. 수많은 피난민들과 함께 그들은 기차역으로 향했다. 서울로 가는 기차, 그 다음은 부산으로. 사람들은 모두 남쪽으로만 움직였다. 기차역은 아수라장이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좁은 플랫폼에 몰려 있었다. 기차는 이미 만원이었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밀고 들어갔다. 객차뿐만 아니라 화물칸, 심지어 기차 지붕 위에까지 사람들이 매달렸다. 순자의 양아버지가 소리쳤다. 순이, 내가 먼저 올라가. 순자야, 내가 순이를 밀어 올려. 순자는 동생을 기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순이는 간신히 창문 옆자리를 잡았다. 언니도 빨리 와. 순이가 창문으로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순간 순자의 양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보따리를 놓고 왔어. 그들의 모든 재산이 담긴 보따리를 대합실에 두고 온 것이었다. 양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다. 순자야, 내가 다녀와, 빨리. 우리는 여기서 자리 지키고 있을게. 순자는 망설였다. 하지만 보따리 없이는 피난길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 5분이면 돼. 순자는 인파를 헤치고 대합실로 뛰어갔다. 보따리를 찾아 돌아오는데 정말 5분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순자가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안 돼, 기다려. 순자는 미친 듯이 달렸다. 기차를 따라, 점점 빨라지는 기차를 따라 창문으로 순이의 얼굴이 보였다. 순이도 울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언니.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순자는 계속 달렸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결국 기차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순자는 플랫폼 끝에 주저앉아 울었다. 양부모가 뒤늦게 달려왔다. 순자야, 괜찮아. 부산에서 만나면 돼. 우리도 부산으로 가잖아.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부산은 너무 넓고 피난민은 너무 많았다. 게다가 순이가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회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도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고 거기서 다시 부산행 기차에 올랐다. 부산에 도착한 순자는 미친 듯이 순이를 찾았다. 임시 피난민 수용소마다 찾아다녔고 이름을 불러댔다. 김순이 아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수만 명의 피난민 속에서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매일 새로운 피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순자는 한 달 동안 부산을 뒤졌지만 순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황이 역전되면서 순자의 가족은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은 폭격으로 반쯤 무너져 있었고 동네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정릉동의 작은 방을 얻어 살기 시작했다. 순자는 그곳 주소를 적십자사에 등록했다. 만약 김순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으면 이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매일 그 방에서 순이를 기다렸다. 민수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이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에게는 이모가 있단다. 아주 착한 이모야. 언젠가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이야기는 줄어들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에는 거의 하지 않으셨죠.
대신 매년 6월 25일이 되면 하루 종일 우셨어요. 아버지도 그날만큼은 어머니를 혼자 내버려 뒀고요. 민수가 25살 되던 해 순자는 아들을 불러 금고를 보여줬다. 민수야, 엄마가 죽으면 이걸 부산 아미동으로 보내줘. 김순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이제 그만 잊으세요. 50년이 넘었잖아요. 이모는 아마. 민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순이는 살아있어. 엄마는 알아. 쌍둥이니까. 언니가 죽으면 동생도 느낀대. 근데 엄마는 아무것도 안 느껴. 그러니까 순이는 분명 살아있어. 하지만 세월은 흘렀고 순자는 늙어갔다. 2000년대 들어 치매 증상이 시작되었고 2010년에는 중증으로 진행되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했지만 직장 생활과 병간호를 병행하기가 힘들었다. 결국 2022년 순자는 요양원에 입소했다. 민수는 말했다. 어머니를 여기 모신 게 제일 후회돼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아내도 아프고 저도 당뇨로 몸이 안 좋아서. 하늘은 민수를 위로했다. 아드님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평생 순이 이모를 찾으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를 찾아오지도 않았죠.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30분씩. 어머니한테 저는 순이 이모만큼도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는 아드님을 사랑하세요. 치매 걸리고 나서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순이라는 이름은 매일 불러요. 그게 저는 너무 슬펐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늘도 마음이 아팠다. 순자 할머니는 평생 동생을 잊지 못했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 곁에서 늘 부족함을 느꼈을 것이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순이 이모님을 찾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 시도했죠. 이산가족 찾기 사이트에도 등록하고 적십자사에도 문의했어요. 하지만 김순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요. 생년월일도 정확히 모르고 사진도 70년 전 거라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럼 부산 아미동은요? 거기도 가봤어요. 2010년쯤. 하지만 그 동네도 재개발되어서 옛날 모습은 하나도 없었어요. 옛날 주민들도 다 흩어지고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하늘은 편지, 상자를 민수에게 건넸다. 이거 읽어보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사적인 거라서 차마 못 봤어요. 하늘은 민수에게 편지 몇 통을 보여줬다. 민수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셨는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내색 한 번 안 하셨거든요. 그날 이후 민수는 요양원을 자주 찾아왔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다. 그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어머니, 제가 순이 이모를 찾아볼게요. 꼭 찾아볼게요. 하지만 순자는 대답 대신 창밖을 보며 중얼거릴 뿐이었다. 625점, 순이야. 625점. 하늘은 순이를 찾기로 결심했다. 비록 70년이 넘게 지났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먼저 인터넷으로 이산가족 찾기 사이트를 검색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이산가족 정보 통합 시스템이 있었다. 하늘은 그곳에 김순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보았다. 수백 명의 김순이가 나왔다. 1930년대생으로 범위를 좁혀도 수십 명이었다. 그중 누가 할머니의 동생인지 알 수 없었다. 하늘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6.25 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 간 사람들의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피난민 관련 자료를 검색했다. 놀랍게도 당시 피난민 명부가 일부 디지털화되어 있었다. 하늘은 1950년 6월부터 8월까지의 부산 피난민 명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수만 개의 이름 중에서 김순희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같았다. 며칠 동안 퇴근 후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명부를 뒤졌다.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하늘은 한 기록을 발견했다. 김순희, 여, 18세, 1950년 6월 27일 부산 임시수용소 제3구역 입소. 나이와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다. 하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기록은 없었다. 임시수용소에 들어간 것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은 공란이었다. 하늘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부산 임시수용소 제3구역이 어디였는지 찾아보았다. 검색 결과 그곳은 현재의 부산시 서구 아미동 일대였다.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와 일치했다. 순이는 정말 아미동에 있었던 것이다. 최소한 1950년 6월에는 하늘은 더 흥분했다. 혹시 순이가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많은 피난민들이 임시수용소 근처에 판잣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하늘은 주말을 이용해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그도 함께 가겠다고 했다. 토요일 아침 일찍 하늘과 민수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민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이게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게 순이 이모 사진이고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으니 정말 똑같았다.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사진 가지고 가면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70년 전 사진이지만 쌍둥이는 워낙 특이하니까 누군가 기억할 수도 있죠. 부산역에 도착해서 그들은 택시를 타고 아미동으로 향했다. 산복도로를 따라 올라가자 알록달록한 집들이 나타났다. 한때 피난민들의 판잣집이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예술촌으로 변모해 있었다. 벽화가 그려진 계단과 갤러리, 카페들이 즐비했다. 옛 모습을 찾기는 어려워 보였다. 여기가 맞나요? 하늘이 물었다. 주소상으로는 맞는데 너무 많이 변했네요. 그들은 동네를 걸으며 오래 사신 주민들을 찾기 시작했다. 카페에 들어가 점원에게 물었다. 혹시 이 동네 오래 사신 어르신들 아세요? 1950년대부터 사신 분들요. 젊은 점원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외지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기 위쪽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할머니가 오래 사셨다고 들었어요. 하늘과 민수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갔다. 경사가 가팔라 숨이 찼다. 계단을 여러 개 올라가자 작은 구멍가게가 나타났다. 동네 슈퍼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할머니, 여기 오래 사셨어요? 응. 나 여기 70년 넘게 살았지. 하늘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혹시 1950년에 이 동네로 피난 오신 거예요? 그럼 6.25 때 여기 왔지. 그때 나 10살이었어. 하늘은 순이의 사진을 꺼냈다. 할머니, 혹시 이 사람 아세요? 구멍가게 할머니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쌍둥이네.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 보기 힘든디. 근디 얼굴이 낯이 근디. 어디서 봤을까? 이 사람이 1950년에 여기 임시수용소에 있었어요. 김순이라는 이름이에요.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다. 김순이, 김순이. 아, 순이 언니. 맞다. 순이 언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쳤다. 하늘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말 순이를 아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할머니, 정말 아세요? 하늘이 다급하게 물었다. 알지, 알고 말고. 순이 언니는 우리 수용소에서 유명했제. 워낙 예쁘고 착해가지고 나보다 한 10살 많았는디. 나를 동생처럼 잘 챙겨줬어. 밥도 나눠주고 추우면 이불도 덮어주고. 그럼 순이 씨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제.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1950년 가을, 전쟁이 한창일 때였다. 수용소에는 병이 돌았다. 영양실조와 위생불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갔다. 순이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자원해서 했다. 의료 지식은 없었지만 물을 끓여주고 이마를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런데 순이 언니도 병에 걸렸지. 장티푸스였어. 그때는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죽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는 한 달 동안 앓았어. 정신도 못 차리고 헛소리도 하고 가끔 정신 들면 언니라고 불렀어. 쌍둥이 언니를 찾는 거였어. 언니 어디 있어? 언니, 나 여기 있어. 그렇게 말했제.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돌아가신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기적적으로 살았어. 한 달 만에 깨어났제. 근데 그때는 이미 겨울이었고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어. 수용소 사람들 대부분은 떠나고 순이 언니를 돌봐주던 사람들도 없어졌어. 언니는 너무 약해져 있었고 그 다음은요? 언니는 회복한 뒤에 여기 아미동에 정착했어. 판잣집 하나 얻어서 혼자 살았지. 나는 가끔 찾아가서 도와줬어. 언니는 쌍둥이 언니를 찾으려고 했어. 서울로 편지도 보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근데 전쟁통이라 편지가 닿을 리가 없었지. 그럼 그 후로는요? 순이 씨가 지금도 살아 계세요.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순이 언니는 1955년쯤에 결혼했어. 여기 사는 총각하고 이름이 뭐였더라. 최 씨 성이었는디. 최동수. 맞다. 최동수 씨였어. 그 사람도 전쟁통에 가족 다 잃은 사람이었지. 둘이 만나서 결혼했어. 그럼 지금도 여기 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중에 이사 갔어. 1970년대쯤 부산 다른 동네로.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할머니는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70년 전 일을 기억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이후까지 기억하기는 어려웠다. 하늘은 물었다. 할머니, 혹시 순이 씨 자손들 연락처 같은 거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 근디 순이 언니 딸이 있었는디. 이름이 최미숙이었나? 아니다. 최미영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구멍가게 할머니의 증언만으로는 순이를 찾기 어려웠다. 이름도 최씨 성으로 바뀌었고 부산 어딘가로 이사를 갔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다. 하늘과 민수는 부산시청 민원실을 찾아갔다. 혹시 1970년대 주민등록 이전 기록이 남아있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난색을 표했다. 그때 기록은 대부분 소실됐어요. 게다가 개인정보라 함부로 열람할 수도 없고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가족관계증명서라도 있으면 추적이 가능한데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하늘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아미동으로 돌아가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동네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았다. 1950년대에 여기 사셨던 김순이, 나중에 최씨 성으로 바뀐 분 아시는 분 계세요?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하지만 한 할아버지가 기억을 떠올렸다. 최동수? 그 사람 알지. 키 크고 마른 사람이었지. 목수 일했어. 근데 일찍 죽었어. 사고로. 하늘이 물었다. 사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1980년대였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졌지. 그때 50 중반이었을 거야. 부인이 혼자 남아가지고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지. 그 부인이 김순희 씨예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디 최동수 부인이면 맞을 거야. 쌍둥이라고 했지. 똑같은 사람이 둘이라고. 드디어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 순이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최소한 1980년대까지는.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부인은 남편 죽고 나서 애들 데리고 어디 이사 갔어. 여기는 집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못 살겠다고. 아마 김해 쪽으로 갔다고 들었는디. 김해, 부산 옆 도시였다. 범위가 조금 좁혀졌다. 하늘과 민수는 김해시로 향했다. 김해시청에서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개인정보 문제로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하늘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에 신청해보면 어떨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날 저울 서울로 돌아온 하늘은 즉시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찾기 센터에 연락했다. 상황을 설명하고 박순자와 김순희의 이산 사연을 등록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6.25 이산가족 사례는 많지만 쌍둥이라는 점이 특이하네요. 그리고 부산 아미동에 있었다는 기록도 중요한 단서고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났다. 하늘은 매일 요양원에서 박순자 할머니를 돌보며 답을 기다렸다. 할머니는 여전히 영유기호를 중얼거렸고 민수는 이전보다 자주 찾아왔다. 어머니가 알아보지 못해도 상관없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어느 날 적십자사에서 전화가 왔다. 김하늘 요양보호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늘의 심장이 뛰었다. 최순희 씨를 찾았습니다. 김해시에 거주 중이시고 현재 91살이세요. 하늘은 소리를 지를 뻔했다. 정말요? 살아 계세요?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최순희 씨도 쌍둥이 언니를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박순자 씨 이름으로 수십 년 전에 신청서를 내셨더라고요. 다만 성이 다르고 주소도 달라서 매칭이 안 됐던 거죠. 하늘은 눈물이 났다. 두 자매는 평생 서로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다. 최순희 씨 따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대요. 거동도 불편하시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셨대요. 그래도 쌍둥이 언니 이야기만 하시면 정신이 또렷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은 즉시 민수에게 연락했다. 아드님, 순이 이모님 찾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살아 계세요? 하늘은 울면서 대답했다. 네, 김해에 계세요. 이모님도 할머니를 찾고 계셨대요. 일주일 후 상봉이 성사되었다. 적십자사의 주선으로 두 자매가 만나기로 했다. 장소는 요양원으로 정했다. 순이가 거동이 불편해서 서울까지 오기 어려웠지만 딸 최미영이 모시고 오기로 했다. 상봉 날짜는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74년 만에 재회였다. 그날 아침, 하늘은 일찍 출근해서 302호실을 정돈했다. 꽃도 사다 놓고 할머니에게 깨끗한 옷도 입혔다.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625점 순이야. 하늘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오늘 순이 이모님 오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다. 치매 환자에게 미래의 일을 이해시키기는 불가능했다. 오후 2시, 요양원 현관에 승합차가 도착했다. 차에서 휠체어가 내려졌고 그 위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최순이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박순자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70년이 지났지만 쌍둥이의 흔적은 여전했다. 순이를 모시고 온 딸 최미영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늘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이 하늘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가 평생 언니를 찾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이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다. 파킨슨병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하지만 눈만은 또렷했다. 하늘이 말했다. 할머니, 이제 순자 이모님 만나러 가실 거예요. 순이가 가늘게 대답했다. 순자, 내 언니. 하늘은 순이의 휠체어를 밀어 302호실로 향했다. 민수도 이미 와 있었다. 문을 열자 박순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하늘이 순이의 휠체어를 순자 옆으로 밀었다. 두 할머니가 나란히 있었다. 똑같이 흰 머리, 똑같이 주름진 얼굴, 똑같이 작아진 몸. 74년 만의 재회였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순자는 순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순이는 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떨리는 손을 뻗어 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순자의 몸이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이를 바라보았다. 두 자매의 눈이 마주쳤다. 언니,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는 순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잊어버린 할머니였다. 아들도 모르고 밥 먹은 것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초점이 생겼다. 입술이 떨리더니 목소리가 나왔다. 순이야.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순자가 순이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또렷하게. 순자의 손이 움직여 순이의 얼굴을 만졌다. 순이야. 내가 여기. 그리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언니가 미안해. 너를 놓쳤어. 순이도 울기 시작했다. 언니, 괜찮아. 이제 만났잖아. 두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74년 만에 잡은 손. 18살에 놓쳤던 그 손. 이제 90을 넘긴 주름진 손이 되었지만 그 온기는 변하지 않았다. 민수와 미영도 울었다. 하늘도 울었다. 간호사들도 복도에서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기쁨의 눈물이었다. 너무 오래 기다린 재회,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버린 뒤의 만남. 하지만 늦었어도 만난 것이 중요했다. 두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다. 말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순자는 치매로, 순이는 파킨슨병으로 말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언니, 순이야. 그 두 마디면 모든 것이 전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순자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민수가 다가갔다.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벽장을 가리켰다. 하늘은 알았다. 편지 상자. 하늘이 벽장에서 금고를 꺼내 순자에게 건넸다. 순자는 금고를 열었다. 70통의 편지가 그 안에 있었다. 순자는 편지 한 통을 꺼내 순이에게 건넸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했지만 마음은 전해졌다. 순이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딸 미영이 대신 읽어주었다. 순이야,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편지를 읽으면서 그녀도 계속 울었다. 편지를 듣던 순이가 말했다. 언니, 나도 편지 썼어. 미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것도 편지 뭉치였다. 어머니도 이모님께 편지를 쓰셨어요. 보내지 못한 편지들. 순이도 70년 동안 언니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다. 보낼 곳을 몰라서, 주소를 알 수 없어서 그저 쓰기만 하고 간직했던 편지들. 두 뭉치의 편지가 나란히 놓였다. 서로에게 보내려 했지만 닿지 못한 편지들. 하지만 이제는 그 편지들도 의미가 있었다. 두 자매가 평생 서로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 두 자매의 재회 소식은 요양원을 넘어 퍼져나갔다. 적십자사에서 보도자료를 냈고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74년 만에 만난 쌍둥이 자매. 6.25의 상처를 치유하다. 기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댓글에는 울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상가족이셨는데 통일이 꼭 되어야 하는 이유 같은 글들이 달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정했다. 두 할머니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았다. 순자는 치매 말기로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보냈고 순이는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했다. 의사들은 두 사람 모두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가족들은 결정을 내렸다.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게 하자고. 민수와 미영은 의논 끝에 순이를 서울로 모셔오기로 했다. 같은 요양원에 입소시켜서 두 자매가 매일 만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요양원 입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민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순이의 남편은 오래전에 사망했고 미영의 남편도 실직 상태였다. 하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했다. 그날 밤 하늘은 SNS에 두 자매의 이야기를 올렸다. 사진과 함께 74년 만의 재회 이야기를 그리고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글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천 번 공유되었고 댓글에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저도 돕고 싶어요 라는 글들이 달렸다. 일주일 만에 모금액은 3천만 원을 넘었다. 전국 각지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이 모였다. 학생들의 용돈, 직장인들의 월급 일부, 노인들의 연금 일부, 모두가 두 할머니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었다. 심지어 한 기업에서는 요양원 비용 전액을 후원하겠다고 나섰다. 2024년 12월 1일, 순이는 서울로 올라왔다. 순자와 같은 요양원, 바로 옆방인 303호실에 입소했다. 이제 두 자매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게 되었다. 하늘은 매일 아침 두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었다. 휠체어를 밀어 복도로 나와 두 자매가 나란히 앉아있게 했다. 말은 많지 않았다. 순자는 대부분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고 순이도 파킨슨 증상으로 말하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손은 늘 맞잡고 있었다. 가끔 순자가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었다. 그럴 때면 순이를 보며 말했다. 순이야,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 순이가 대답했다. 응, 언니, 나 여기 있어. 하늘은 두 할머니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미영이 어머니, 순이의 기억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1932년 개풍군의 작은 마을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두 자매. 어머니는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두 아기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각각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졌다. 순자는 마을의 박씨 집안으로, 순이는 김씨 집안으로. 하지만 두 집은 같은 동네에 있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서로가 쌍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울처럼 똑같은 얼굴, 똑같은 키,
똑같은 목소리.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저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야. 정말 그랬다. 학교도 같이 다니고, 놀이도 같이 하고, 꿈도 같이 꾸었다. 16살이 되던 해, 두 자매는 약속했다. 평생 같이 살자. 결혼도 같은 동네 사람이랑 하고, 집도 가까이 짓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순이는 말했다. 기차 안에서 언니 얼굴을 봤어. 언니가 뛰어오는 거. 근데 기차는 출발했어. 나는 문을 두드렸어. 언니, 언니, 소리쳤어. 근데 소용없었어. 기차는 계속 가고, 언니는 점점 작아지고,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부산에 도착해서 나는 언니를 찾았어. 매일매일. 피난민들한테 물어봤어. 박순자 아세요? 쌍둥이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그때 알았어. 순이는 부산에서 혼자 살아남았다. 장티푸스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버텼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개풍군은 휴전선 북쪽이 되었으니까. 순이는 부산에 남아 생계를 꾸렸다.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고 공장에서 일도 했다. 1955년 23살의 순이는 최동수를 만났다. 그도 전쟁으로 가족을 모두 잃은 사람이었다. 둘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결혼했다. 아이도 낳았다. 첫 딸 이름을 최미영이라고 지었다. 미영이 태어났을 때 나는 언니 생각했어. 언니도 아이를 낳았을까? 어디서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매일 궁금했어. 순이도 편지를 썼다. 언니에게. 하지만 보낼 주소를 몰랐다. 정릉동 45번지라는 주소는 기억하지 못했다. 기차에서 헤어질 때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냥 서울에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서울이 얼마나 넓은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어. 1973년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시작되었다. 순이도 신청했다. 방송에 나가서 언니 이름을 불렀다. 박순자, 1932년생, 개풍군 출신, 쌍둥이 언니를 찾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순자도 같은 방송에 나갔지만 두 사람의 신청서는 엇갈렸다. 순이는 박순자를 찾았고 순자는 김순이를 찾았다. 담당자들은 두 사람이 쌍둥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세월은 흘렀다. 순이의 남편 동수는 1983년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했다. 순이는 홀로 세 자녀를 키웠다. 막내 미영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온갖 일을 다 했다. 식당 설거지, 청소, 간병.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애들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언니를 만날 거라는 희망 때문에. 2000년대 들어 순이도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손발이 떨리고 걷기가 힘들어졌다. 미영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었다. 그래도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니를 만날 때까지는 죽을 수 없어. 꼭 만나야 해. 2024년 11월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다. 적십자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순이는 믿을 수 없었다. 언니를 찾았다고요? 미영도 울었다. 엄마, 이모님 찾았대요. 서울에 계신대요. 순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74년을 기다린 순간이 온 것이다. 이제 두 자매는 다시 함께였다.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함께였다. 하늘은 매일 두 할머니를 돌보며 행복했다. 이 일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된 것 같았다. 민수와 미영도 자주 찾아왔다. 사촌지간인 두 사람은 처음 만났지만
금방 가까워졌다. 우리 엄마들이 평생 서로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주 만나요. 미영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요양원에서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두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파티. 케이크도 있고 음악도 있었다. 직원들과 입소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하늘이 준비한 깜짝 선물도 있었다. 1950년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액자에 넣은 것. 젊은 시절 순자와 순이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사진을 본 순자가 손을 뻗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예뻤네. 우리. 순이도 웃었다. 그러게. 우리 예뻤지. 두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옛 추억에 잠겼다. 비록 말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다. 파티가 끝나고 두 할머니를 각자 방으로 모셨다. 하지만 순자가 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순이 쪽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같이 자고 싶어.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같이 자자. 결국 그날 밤, 두 할머니는 같은 방에서 잤다. 침대 두 개를 붙여서 손을 잡은 채로 하늘이 새벽에 확인하러 갔을 때 두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손은 여전히 꼭 잡고 있었다. 74년 만에 다시 잡은 손. 그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꽉 쥐고 있었다. 하늘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다. 두 할머니는 여전히 함께였다. 이제는 아예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302호실에 침대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두 자매가 함께 생활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얼굴을 보고 밤에 잠들 때도 손을 잡고 잤다. 비록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늘은 두 할머니에게 옛날 사진들을 보여주곤 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두 여인의 모습. 그럴 때마다 순자는 잠깐이나마 정신이 또렷해졌다. 이게 우리야?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순이가 대답했다. 응, 우리야. 예뻤지? 순자가 희미하게 웃었다. 응, 예뻤어. 어느 날 하늘은 두 할머니에게 편지를 읽어주기로 했다. 서로에게 쓴 편지들. 순자가 순이에게 쓴 70통. 순이가 순자에게 쓴 68통. 총 138통의 편지. 하늘은 날짜 순으로 편지를 정리했다. 1955년부터 2020년까지 65년간의 기록. 첫 번째 편지는 순자가 1955년 1월에 쓴 것이었다. 하늘이 또박또박 읽어주었다. 순이야, 벌써 4년이 넘었구나. 언니는 아직도 너를 찾고 있어. 편지를 듣던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자는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지만 손은 순이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두 번째 편지는 순이가 1955년 6월에 쓴 것이었다. 언니, 나는 부산에 있어. 매일 언니를 생각해. 언니는 어디 있어? 살아 있어.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자매가 같은 시기에 서로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서로에게 닿지 못했다. 하늘은 매일 조금씩 편지를 읽어주었다. 1960년대 편지에서는 두 자매 모두 결혼과 출산 이야기를 했다. 순이야, 언니는 아들을 낳았어. 민수라고 지었어. 언니, 나는 딸을 낳았어. 미영이야. 언니 닮았으면 좋겠어. 두 자매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늘 서로를 생각했다. 1970년대 편지는 더 절박했다. 순이야, 이상가족 찾기 방송에 나갔어. 너는 봤니? 언니, 나도 신청했어. 왜 연락이 없을까? 두 사람 모두 방송에 나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시스템의 한계, 정보의 부족, 그리고 운의 문제.
그렇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스쳐 지나갔다. 1980년대 편지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순이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토로했다. 언니, 동수가 떠났어. 나는 이제 혼자야. 언니라도 있었으면. 순자는 건강 악화를 걱정했다. 순이야, 언니, 요즘 많이 아파. 너를 만나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지? 1990년대부터 두 사람의 편지는 짧아지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글 쓰는 것도 힘들어진 것이다. 2000년대 편지는 거의 몇 줄 되지 않았다. 순이야, 보고 싶어. 언니, 나도 보고 싶어.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7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편지는 순자가 2020년에 쓴 것이었다. 순이야, 미안해. 단 3단어. 하늘이 그 편지를 읽을 때 순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잊었지만 미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순이가 언니의 손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이제 만났잖아. 편지 낭독이 끝난 뒤 방 안은 조용했다. 민수와 미영도 함께 듣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눈이 빨개져 있었다.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하셨다니. 몰랐어요.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모님, 삼촌님을 이제야 알게 됐지만 어머니들은 평생을 알고 계셨네요. 하늘은 제안했다. 이 편지들을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민수와 미영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다른 이산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0625-74년 만의 재회라는 제목의 책이 준비되기 시작했다. 책 출간 소식이 알려지자 출판사들이 관심을 보였다. 한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간을 제안했고 인쇄는 모두 이산가족 찾기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책에는 두 할머니의 편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재회 과정도 담기로 했다. 하늘이 직접 글을 쓰기로 했다. 하늘은 매일 밤 원고를 썼다. 낮에는 할머니들을 돌보고 밤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자매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이야기였다. 전쟁이 남긴 상처, 7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그리움,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2월 어느 날 순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고 호흡도 약해졌다. 의사는 말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순이는 침착했다. 휠체어를 타고 언니 침대 옆으로 갔다.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순자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순이 손을 느끼는 듯했다. 손가락이 약하게 움직였다. 순이는 계속 말을 건넸다. 언니 기억나? 우리 어렸을 때 같이 놀았잖아. 숨바꼭질도 하고 소꿉놀이도 하고.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다. 언니가 항상 나 챙겨줬잖아. 맛있는 거 있으면 나 먼저 주고 추우면 옷 벗어서 덮어주고 착한 언니였어. 순이는 울면서 말했다. 이제는 내가 언니 챙길게. 내가 여기 있을게. 무서워하지 마. 그날 밤 순자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순이의 손을 잡은 채로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 곁에 있었다. 민수는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고 통곡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순자의 얼굴은 평온했다. 74년을 기다린 재회, 그리고 3개월을 함께한 시간. 짧았지만 순자에게는 충분했을 것이다.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다. 요양원 직원들과 입소자들, 그리고 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다.
순이도 휠체어를 타고 장례식장에 왔다. 언니의 영정 앞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언니, 나 두고 가지 마. 나도 곧 갈게. 기다려. 순자가 떠난 뒤 순이는 급격히 쇠약해졌다.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빈 침대를 바라볼 뿐이었다. 의사들은 순이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다. 쌍둥이는 정말 신기한 존재였다. 한 사람이 떠나면 다른 사람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늘은 순이를 더 정성껏 돌봤다. 식사를 권하고 말을 걸고 손을 잡아주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책이 곧 나와요. 할머니와 순자 할머니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대요. 하지만 순이는 반응이 없었다. 삶의 의지를 잃은 것 같았다. 미영도 매일 찾아왔다. 어머니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었다. 엄마, 좀 드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엄마 이제 힘들어. 미영은 울었다. 어머니가 포기하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다. 민수도 자주 찾아왔다. 비록 이모였지만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한 사람이었다. 이모, 조금만 더 버티세요. 어머니도 이모가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실 거예요.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순자 언니, 보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3월 초, 책 0625-74년 만에 재회가 출간되었다. 출판사에서 초도 물량 1만 부를 찍었는데 일주일 만에 매진되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울면서 읽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해요.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리뷰들이 쏟아졌다. 하늘은 책을 가지고 순이를 찾아갔다. 할머니, 책 나왔어요. 할머니와 순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순이는 책을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두 자매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2024년 11월, 재회한 날 찍은 사진. 순이는 책을 쓰다듬었다. 언니, 우리 이야기. 네, 할머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할머니들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순이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다. 정말?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 책 인쇄로 다른 이산 가족들을 돕기로 했어요. 할머니들처럼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주는 데 쓰일 거예요. 순이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 거네. 하늘이 손을 잡았다. 네,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할머니가 직접 책 낭독회에도 가셔야죠. 출판사에서는 북토크 행사를 제안했다. 저자 하늘과 순이가 함께 나와서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 처음에 순이는 거절했다. 내가 거기 가서 뭘 해. 하지만 미영이 설득했다. 엄마, 이모님과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직접 들려주세요. 그게 이모님을 기리는 일이에요. 결국 순이는 동의했다. 3월 15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북토크가 열렸다. 200석 규모의 행사장이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 추가로 온라인 생중계도 하기로 했다. 당일, 순이는 휠체어를 타고 행사장에 도착했다. 파킨슨 증상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무대에 오른 순이를 보고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다. 하늘이 옆에서 도와주며 마이크를 건넸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이입니다. 아니, 김순이었습니다. 박순자의 동생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순이는 계속 말했다. 74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언니를 그리워했어요. 언니도 저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우리는 쌍둥이니까.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이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전쟁이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단 5분. 5분만 늦었을 뿐인데. 74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이 언니를 그리워하는 시간이었어요. 순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었다. 관객들은 숨죽이며 기다렸다. 하지만 다시 만났어요. 늦었지만 만났어요. 언니 손을 다시 잡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순이가 울기 시작했다. 언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관객석에서도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울었다. 하늘도 울었고, 민수도 울었고, 미영도 울었다. 그것은 단순히 두 자매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전쟁이 남긴 수많은 상처들, 아직도 아물지 않은 그 상처들의 이야기였다. 행사가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순이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할머니 감동받았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할머니 생각났어요. 통일이 꼭 되어야겠어요. 순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날 밤 순이는 요양원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졌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미영이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순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언니가 자랑스러워할까? 미영이 손을 잡았다. 당연하죠. 이모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이후 순이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밥도 먹기 시작하고 말도 조금씩 늘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순이에게 힘을 준 것이다. 책은 계속 팔렸고 재판을 거듭했다. 인쇄 수익은 모두 이산가족 찾기 기금으로 기부되었다. 4월 초 순이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북한에서 온 편지였다.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전달된 것이었다. 편지를 쓴 사람은 개풍군에 사는 한 노인이었다. 저는 1950년에 개풍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책을 통해 박순자, 김순이 자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을 기억합니다. 정말 예쁜 쌍둥이 자매였죠. 박순자 씨가 돌아가셨다니 안타깝습니다. 김순이 씨께 안부 전합니다. 편지를 읽은 순이는 울었다. 고향 사람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74년이 지났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다. 순이는 답장을 썼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트러졌지만 마음을 담았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언니는 평생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 다시 고향에 갈 수 있을까요? 편지는 다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되었다. 남과 북을 오가는 편지. 순이는 생각했다. 언젠가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올까? 가족들이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날이. 그날이 오기 전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다음 세대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랐다. 5월 순이는 다시 건강이 나빠졌다. 이번에는 심장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민수도 자주 찾아왔다. 하늘도 최대한 시간을 내서 순이를 돌봤다. 어느 날 밤, 순이가 하늘을 불렀다. 하늘씨. 하늘이 다가갔다. 네, 할머니.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언니를 찾아줘서. 덕분에. 언니 다시 만났어요.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일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순이가 미소 지었다. 하늘씨, 계속 이 일 해줘요. 우리 같은 사람들 많아요. 도와줘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순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2025년 6월 24일
순이의 상태가 위독해졌다.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호흡도 약해졌다. 의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미영은 어머니 침대 옆에서 밤을 샜다. 민수도 함께했다. 하늘도 자리를 지켰다. 새벽 4시쯤 순이가 눈을 떴다. 평소보다 또렷한 눈빛이었다. 미영아. 미영이 얼른 손을 잡았다. 엄마 여기 있어요. 순이가 미소 지었다. 고마웠어. 좋은 딸이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좋은 엄마예요. 순이가 고개를 돌려 민수를 보았다. 민수 씨. 민수가 다가갔다. 네, 이모. 순이가 손을 뻗었다. 민수가 잡았다. 순자 언니, 잘 부탁해요. 무덤, 잘 돌봐줘요. 네, 이모. 걱정 마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순이가 하늘을 보았다. 하늘씨. 하늘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다. 네, 할머니. 순이가 말했다. 약속, 지켜요. 이상가족, 도와줘요. 하늘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꼭 지킬게요. 순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뒀다. 2025년 6월 25일 새벽 5시. 75년 전 언니와 헤어진 바로 그날. 순이는 언니 곁으로 갔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장례식은 순자와 같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책을 읽은 독자들, 북토크에 참석했던 사람들, 이상가족 당사자들, 모두 순이의 삶을 기리며 눈물을 흘렸다. 합장은 순자 옆에 하기로 했다. 민수와 미영이 함께 결정한 것이었다. 두 분이 평생 함께 있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장지는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였다. 쌍둥이 자매는 이제 영원히 함께였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었다. 박순자 19322에 2025 김순이 19322에 2025 74년을 기다려 다시 만난 쌍둥이 자매. 이제 영원히 함께. 묘비 옆에는 두 자매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새겼다. 똑같은 얼굴로 웃고 있는 18살 소녀들.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뒤. 하늘은 요양원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그만둔 것은 아니었다. 책 인쇄와 후원금으로 0625 이상가족 찾기 센터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 하늘이 대표를 맡았고 민수와 미영이 이사로 참여했다. 센터는 이상가족을 찾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다. 남북 이상가족뿐만 아니라 6.25 전쟁 중 헤어진 가족, 실향민, 전쟁고아 등 모든 전쟁 피해자들을 돕기로 했다. 하늘은 박순자와 김순이를 찾았던 경험을 살려 체계적인 검색 시스템을 만들었다. 첫 번째 성과는 3개월 만에 나왔다. 70년 만에 헤어진 모자 상봉이었다. 부산 피난길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이다. 두 번째 성과는 6개월 뒤. 전쟁 중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할머니가 조카를 찾았다. 비록 북한 가족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센터의 활동은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다. 하늘은 인터뷰에서 항상 박순자와 김순이 이야기를 했다. 두 할머니가 저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2026년 6월 25일 6.25 전쟁 76주년. 하늘은 순자와 순이의 묘를 찾았다. 꽃을 놓고 술을 따르고 절을 했다. 할머니들 보고 싶어요. 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15쌍의 가족을 찾아줬어요. 할머니들처럼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요. 묘 앞에는 다른 사람들도 와 있었다. 책을 읽고 찾아온 독자들이었다. 한 대학생이 말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전쟁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가는지 알게 됐어요. 한 중년 여성은 우리 어머니도 이산가족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못 만나셨지만 이 책이 위로가 됐어요 라고 말했다. 하늘은 그들과 함께 묘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전쟁과 평화에 대해, 가족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 순자와 순이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해 가을, 하늘의 센터는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산가족 찾기에 기여한 공모를 인정받은 것이다. 시상식에서 하늘은 트로피를 들고 말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김순희 할머니의 것입니다. 74년을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두 분께 드립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하늘은 트로피를 들고 묘지로 향했다. 트로피를 묘비 앞에 놓고 말했다. 할머니들, 이거 받으셨어요. 할머니들 덕분이에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저도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할머니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하늘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절을 했다. 할머니들, 편히 쉬세요. 이제 함께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시죠? 저는 할머니들이 하셨던 것처럼 계속 찾을 거예요. 헤어진 가족들을, 희망을 잃지 않고. 묘지를 떠나며 하늘은 뒤돌아보았다. 석양빛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다. 두 할머니의 사진이 따뜻한 빛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74년 만에 다시 만나 3개월을 함께했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 있는 쌍둥이 자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남긴 의미는 계속될 것이다. 2027년 센터는 창립 2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35쌍의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작은 숫자였지만 각각의 상봉은 기적이었다. 70년, 80년을 기다린 사람들이 마침내 가족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하늘의 일이었다. 센터에는 이제 직원이 5명이 되었다. 모두 하늘처럼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오래된 기록을 뒤지고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남한에 사는 이산가족들을 인터뷰했다.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한 가족이라도 더 찾겠다는 열정으로 버텼다. 어느 날 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8순이 넘은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저기 6.25때 헤어진 오빠를 찾고 싶은데요. 하늘이 친절하게 대답했다. 네, 할머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1950년 1.4 후퇴 때 헤어진 오빠. 당시 20살이었던 오빠는 동생을 피난시키고 자신은 남았다. 다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하지만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 할머니는 77년 동안 오빠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이제 저도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오빠 소식이라도 알고 싶어요. 하늘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다. 이름, 나이, 출신지, 마지막으로 본 장소,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 적십자사, 국방부 전사자 명단 등을 뒤졌다. 한 달이 걸렸지만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 1951년 전사자 명단에 그 이름이 있었다. 할머니의 오빠는 전쟁 중에 돌아가신 것이었다. 하늘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다. 할머니, 오빠님은.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나중에 말했다.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이제 마음 놓고 보낼 수 있어요. 하늘은 오빠의 전사 기록과 당시 사진을 할머니에게 보내드렸다. 그리고 국립묘지 참배를 도와드렸다. 할머니는 오빠 묘 앞에서 77년간의 그리움을 쏟아냈다. 오빠, 미안해요. 오빠만 남겨두고 나만 살아서
하늘은 할머니 곁에서 함께 울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다. 어떤 때는 기쁜 재회였고, 어떤 때는 슬픈 소식이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하늘은 최선을 다했다. 박순자와 김순이가 그랬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늘이 할머니들에게 배운 것이었다. 2028년 센터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상 가족들의 DNA를 수집해서 북한에서 넘어온 유해나 생존자와 매칭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민간 차원에서는 처음이었다. 정부와 협력해서 남한에 사는 이상가족 1만 명의 DNA를 수집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송환된 유해와 비교 작업을 시작했다. 첫 매칭 성공은 6개월 뒤에 나왔다. 6.25 전쟁 중 실종된 아버지의 유해가 확인된 것이다. 딸은 이미 80대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만 아버지의 유해를 안고 울었다. 아버지, 드디어 찾았어요. 이 소식은 크게 보도되었고 더 많은 이상 가족들이 DNA 등록을 희망했다. 센터는 바쁘게 움직였다. 전국을 다니며 DNA를 채취하고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남겼다. 하늘은 생각했다. 이것이 할머니들이 바랐던 일이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가족을 찾는 것. 2029년 6월 25일 6.25 전쟁 79주년. 정부는 처음으로 이상가족의 날을 공식 지정했다. 매년 6월 25일을 이상가족을 기억하고 상봉을 지원하는 날로 정한 것이다. 하늘의 센터도 이 운동에 앞장섰다. 기념식에서 하늘은 연설을 했다. 이상가족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김순희 할머니처럼 우리는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가족을 만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연설 후 한 기자가 질문했다. 하늘씨, 이 일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하늘은 미소 지었다. 두 할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니까요. 제가 하는 작은 노력이 누군가의 평생 소원을 이뤄줄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2030년 센터는 5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100상이 넘는 가족 상봉을 이뤘다. 작은 숫자 같지만 각 가족에게는 세상 전부였다. 센터는 이제 정부 지원도 받게 되었고 규모도 커졌다. 직원은 20명으로 늘었고 전국에 지부도 생겼다. 하늘은 35이 되었다. 결혼도 했다. 남편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북한 인권 운동가였다.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꾸었다. 통일된 한반도, 자유롭게 오가는 가족들, 더 이상 이산의 아픔이 없는 세상. 어느 날 하늘은 순자와 순이의 묘를 찾았다. 5년 만이었다. 묘는 잘 관리되고 있었다. 민수와 미영이 번갈아 가며 돌봤다. 하늘은 꽃을 놓고 절을 했다. 할머니들,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기도 곧 태어나요. 딸이래요.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할머니들 이름을 따서 지으려고요. 순자와 순이의 순자를 써서요. 묘비를 쓰다듬으며 하늘은 말을 이었다. 할머니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냥 돈만 벌면서 살았을 텐데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모두 할머니들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하늘은 눈을 감았다. 귓가에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고마워. 하늘씨. 하늘은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묘지를 떠나며 하늘은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다. 두 할머니의 사진이
햇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대로 영원히 함께 웃고 있었다. 74년을 기다린 재회.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동행.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이다. 하늘은 생각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내가, 우리 센터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 그리고 하늘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앞으로, 미래로, 더 많은 가족을 찾기 위해, 더 이상 이산의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625점. 그 숫자는 이제 단순한 날짜가 아니었다. 박순자와 김순희의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숫자.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숫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상징. 하늘은 그 숫자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누군가의 가족을 찾아 나선다.